자, 여기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여기는. 네네. 자, 보시면은 원자 전기력인데 여기 그러니까 이 파트는 내가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기는 보시면은 그 원자 모형 발전 변천사 있잖아. 톰슨이 뭐 전자 발견했고, 그다음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 나왔고, 그다음에 보어 원자 모형까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 정도만 체크합시다.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건데 네. 알파 입자가 뭐냐면은 2,4짜리 He2 플러스 헬륨이죠. 헬륨 원자핵을 우리는 알파 입자라고 했고, 얇은 금속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쐈더니 금속박을 거의 대부분 알파 입자가 투과하고 아주 일부는 휘어지거나 또는 튀겨 나왔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원자핵이란 존재를 발견했고, 그럼 원자의 거의 대부분은 뭐야? 빈 공간이다. 원자의 거의 대부분은 진공, 즉 빈 공간이고, 극히 일부의 원자들이 튕겨 나왔던 사실을 통해서 또는 휘어졌던 사실을 통해서 원자핵 그 중심에는 플러스 성질을 가진 애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헬륨 원자핵이 플러스인데 걔가 튀어나오려면은 마이너스는 튀어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원자핵을 가지는 원자를 만들었다. 즉 원자는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요. 중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도는, 처음에 말했던 게 행성 모형이었죠. 행성 모형을 이제 주장해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행성 모형을 주장하는데, 이게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문제점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가 말했던 그 원자 모형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보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다 하고요. 그 진도만 먼저 그 내용만 먼저 정리할게. 일단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니? 109페이지 보시면은 전하가 있죠. 이게 전하량이라고 생각해요. 전하량. 전하량은 Q라고 쓰고 다리는 C라고 읽어줘요. 쿨롱이라고 읽어줘요. 쿨롱. 그래서 말 그대로 전하라는 거는 뭐야? 전기적 성질이에요. 전기적 성질. 전하는 전기적 성질. 그럼 전하량은 뭐야? 전기적 성질의 양이겠지. 근데 이제 기준을 누구로 잡냐면 전자를 기준으로 잡고요. 전자는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단위가 쿨롱이라는 건 전기적 양, 전기량, 전하량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전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 전자가 기본 전하니까. 근데 전자 하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얘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은 6.25 곱하기 10의 18승을 곱해가지고 이걸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 쿨롱이 나와요. 딱 1이 나와, 값이. 그래서 물론 마이너스죠. 크기만 따지면 그냥 마이너스 1 쿨롱 맞는데, 그냥 크기로 봤을 때는 1 쿨롱이다. 크기를 양을 정의할 때는 전자 하나는 원래 마이너스가 맞죠. 그치?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 이게 전하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힘은 뭐가 작용하니? 전기 여기 작용하죠. 두 가지 있죠. 인력 있고 청력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전기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쿨롱 힘이라고도 하거든. 쿨롱의 법칙. 자, 탄생의 배경은 좀 기억해 놓읍시다. 봐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쿨롱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만율력 법칙이 있었어요. 만율력 법칙이 뭐야? 만율력이 뭐니? 질량을 가진 그지? 물체가 서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그 식을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정의했죠. 네. 이게 뉴턴의 만율력 법칙 식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해. 그냥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있고 좀 떨어진 거리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떨어져 있는 거리, 중심점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즉 얘네들은 둘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데 작용 반작용이죠. 그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한다면은 그 크기는 이렇게 정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질량의 곱의 반지름,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한다는 특성을 이제 설명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쿨롱은요, 이걸 쿨롱의 법칙. 자, 분명히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끌어당기는 어떤 이런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전기력이라는 녀석들도 보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해봐. 한번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Q 떨어져 있고 쭉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Q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소문자 Q 쓴 거예요. 소문자 Q. 그러면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고요. 둘은 분명히 잡아당길 거거든. 그 힘의 크기를 F라고 합시다. 근데 뭔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에 두 전하의 양이 있고요. 그걸 어떤 이렇게 인력, 끌어당기는 힘을 보니까 만유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야, 실험을. 그랬더니 실제로 비슷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F는 K의 R 제곱분의 Q1, Q2라는 식으로 정의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만유력과 동일한 꼴을 보이더라. 완전히 만유력과 동일하더라. 어떻게 동일하냐면 자, 상수 하나 붙죠. 만유력 상수, 중력 상수, 그 다음에 K라는 상수. 얘는 쿨롱 상수라고 해. K는 쿨롱 상수고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특징. 그래서 얘네들은 식이 있잖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얘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두 힘은 공통적인 꼴을 좀 보이지. 그치? 식도 비슷하고 되게. 그래서 원래는 중력과 전기력이 좀 영향이 이제 되게 비슷한 형태를 보이니까 자꾸 이제 연관해가지고 둘을 좀 이제 엮어가지고 같이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의 힘 특징 중에 하나가 역제곱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역제곱 법칙을 가지는 특징이야. 역제곱 법칙들은 작용하는 범위가 무한대죠. 그치? 중력도 무한대고 전기력도 무한대야.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은 힘이 작용하더라. 그치? 이거 이제 우리 그 그래프로 하나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져요. F 거리 R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작용하는 범위가 무한대야. 됐죠? 이게 전기력의 특징이에요. 전기력 특징. 자,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은 우리 110페이지에 전기력의 크기. 자,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여기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뭐하고 있어? 돌고 있다 이렇게. 그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이유는 원자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분명히 둘이 무슨 힘 작용하니? 인력. 그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분명히 플러스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할 것이다. 그 힘의 크기는 F. 즉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맞죠? 전하량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도 표시해요. 이 전기력끼리 작용하는 거는 어차피 얘가 뭐야? 플러스가. 전자랑 똑같은 전하량이죠. 그럼 전자나 전하량을 2라고 쓰면은 그냥 F는 K의 R 제곱분의 2제곱. 그잖아. 그러면 자,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거리 알 수 있죠. 원자 반지름 알 수 있다고. 원자 반지름 전하량 아까 저 전자의 전하량 저거 곱할 수 있죠. K는 쿨롱 상수야. 계산해가지고 힘의 크기가 얼마나 작용하는지도 알 수 있어.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잘 봐. 얘가 작용하는 힘이 지금 분명히 접선 방향으로 뭐야? 서로 수직으로 작용하지. 그지? 그러면 이런 운동을 전에 우리 1단원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운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죠?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등속이란 말은 뭐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속력. 그죠? 얘는 속력이라는 뜻이야. 속력. 등속이란 건.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 존나 바뀌잖아. 얘 속도 변하죠. 속력이 안 변하죠. 속력은 안 바뀌잖아. 빠르기, 즉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그 속력은 안 바뀌는데 얘가 만약에 다음번 이 위치로 왔을 때는 얘가 여기 와서 전자가 속력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접선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 속력 자체는 안 바뀐다고요. 얘는. 응? 그럼 뭐가 바뀌었어? 방향이 바뀌었죠. 그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변하니까 등속 원운동은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첫 번째, 등속 원운동은 자, 힘 작용해 안 해? 작용하죠. 분명히 작용하죠. 속력이 바뀌진 않아. 얘는 이동하는 방향, 접선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방향이 변하는 거죠. 기억나지 우리? 그 같은 방향으로 힘 주면은 속력 빨라지고 반대 방향이면 느려지고 수직이면 방향만 바뀌었죠. 애매한 속도. 애매한 각도로 주면은 그거 성분 나눠주죠. 비스듬하게 주면은 그 속력 빠르게 하는 성분과 방향 변하는 성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정확하게 수직이면은 속력을 빠르게는 못하지만 방향은 변화시킬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등속 원운동에서 1번 얘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 즉 가속 운동이죠. 그치? 맞죠? 두 번째는 얘는 주기 운동이야, 주기. 주기 운동 가지고 있죠. 주기성 가지고 있죠. 속력 자체가 안 바뀌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은 등속 원운동, 즉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가 등속 원운동의 형태를 띠면서 운동을 할 것이고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행성 모형이니까 얘들은 행성의 그 어떤 그
공전 궤도처럼 얘를 공전을 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원자핵과 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것이고 인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기성, 가속 운동이니까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야. 얘네가 가속도를 가지고 있잖아. 가속 운동을 하잖아. 그럼 반드시 뭐를 하냐면요. 여기다 쓸게요. 전자가 가속이라는 게 있잖아. 가속.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은 반드시요. 이거 중요한 얘기다.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돼. 왜요? 이거는 원래 옛날에는 배웠어. 왜 전자기파 방출하는지는. 이게 다 왜요? 근데 이건 따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 요즘 애매하죠, 이건. 그지? 옛날 물리원에서는 그 3단원에서 파동 통신, 그 정보통신 쪽에서 얘가 이제 가속 운동하면서 전기장 변화시키면 뭐 자기장 유도되면서 나온다. 근데 나중에 아마 전자기파 파트에서 나오긴 할 거야. 살짝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때. 근데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그럼 잘 봐라. 얘가 있잖아. 여기 있을 때. 자,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지.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요. 끌려가요. 왜 안 끌려가? 운동 안 끌려가요. 얘가 뭐가 있어서? 힘? 원심력. 힘이 있어? 원심력. 원심력이 있어? 원심력은 아니죠. 원심력은 가속 운동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얘 가속 운동이 한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아니야. 잘 봐. 야, 원자핵이 분명히 전자를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근데 안 끌려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일종의 에너지 지능.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텐셜 에너지. 그지? 그러니까 포텐셜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끌려가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서 뭘 방출해? 전자기파를 방출하죠. 네. 전자기파는 일종의 에너지거든. 그래? 전자기파는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다시 보세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전자가 원자핵이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단 말이야. 에너지가 있어. 일종의 뭐 운동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 같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전자가. 근데 문제는 일리 가던 애가 원래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를 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뭐 했어 얘가 지금? 전자기파 방출한 다음에 가속 운동하면은 얘가 방향 변하면서 가속도 생기니까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기서.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일부 뱉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얘는 궤도가 뭐하니? 그죠? 축소가 돼. 원래 궤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서 또 뭐야? 에너지 계속 방출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출을 하면서 얘가 점점점 궤도가 어떻게 돼? 오라가봐요. 그죠? 계속해서 궤도가 축소가 되겠지. 따라서 전자의 궤도가 축소가 되죠. 왜? 전자기파 계속 방출하니까. 네. 그럼 전자의 궤도가 축소가 되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 지금. 결국 원자핵과 충돌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얘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에너지를 막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얘네들이 저 원자핵과 충돌할 것이고 그러면은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원자는 매우 안정하죠. 자, 두 번째는요. 얘가 지금 궤도가 연속적으로 수축이 되다 보니까 연속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그럼 여기서 방출돼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가 무슨 에너지로 봐야 되냐면 연속적인 에너지, 연속 스펙트럼으로 봐야 돼요. 그지? 근데 실제로 연속 스펙트럼 안 나오잖아. 실제로 뭐가 나와? 흡수. 흡수 아니고 실제 원자에서 무슨 스펙트럼 나오니? 방출. 아니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나오잖아. 네. 그지? 그럼 이제 왜 얘가 선 스펙트럼이 나오냐? 이거 설명 안 되죠. 이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러더퍼드의 한개. 그지? 모형의 두 개. 문제점이었죠. 이걸 누가 해결해줘? 우와. 보어가. 보어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막타쳐. 아니지, 얘도 완전 막탄 아니지. 야비하시. 보어는 첫 번째 해결점 뭐냐면은 1번의 안정성 문제를 양자화 조건이란 걸로 2번은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를 전자가 없어. 진동수 화학이냐 진동수 껍질을 하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화학하는 이게 화학이 아니에요. 화학 아니야 물리야 이건. 아우. 와 진짜. 자 정리해주세요. 선생님 물리의 신이신데. 자 112페이지 보시면 아까 방금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원자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 러더퍼드가 주장했던 그 안정성의 그 문제점, 러더퍼드의 문제점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의 안정성이었는데 얘를 갖다가 보어가 뭐라고 하니? 양자 조건이라는 걸 하죠. 양자 조건, 양자화 조건. 네, 두 번째는 뭐니? 진동수 조건이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설명이 되는 건데 보어의 원자 모형은 뭐니? 보어의 얘는 궤도 모형이라고 부르죠. 궤도. 이 원자 모형을 이제 궤도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결론부터 우리 얘기하면은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원자 모형이잖아. 그 원자 핵이 중심에 전자가 도는 궤도가 여러 개가 있다. 네. 러더퍼드처럼 하나가 이제 행성처럼 도는 게 아니라 여러 궤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양자화 조건 중에서 양자화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양자화. 양자화.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얘기할게. 얘는 뭐냐면은 말로 이제 하잖아. 그 양자화라는 개념, 양자 개념이란 말이 좀 들어가요. 양자란 말이 뭐냐면은 양자화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양자화 되었다는 뜻은 결국에는 연속적인 값을 얘를 불연속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연속적인 값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양자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실수나 정수구에.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의 층수는 1층 아니면 2층, 3층, 4층 정해져 있죠. 그치? 중간층이 있어. 1.5층, 2.4층 이런 거 없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끊어주는 거예요. 실수로 보시면은 1과 2 사이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잖아. 1.1도 있을 것이고 1.5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그거를 정수로 양자화 시켜 놓으면은 어떻게 돼?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양자화란 말은 연속적인 값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바꿔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진독수고 좀 이따 쓰고 할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빗면이 하나 이렇게 있어. 자, 빗면의 마찰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게요. 그래서 모든 물체든지 어떤 물체를 하나 놨을 때 얘가 그대로 그냥 멈춰 있어. 그러면 이 물체는 저 빗면상에서 이 높이 h에 해당하는 모든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지. 위치 에너지를. 그죠? 그럼 이건 연속적이라고 봐도 되잖아. 빗면 내가 놓든 말든 어떻게 내가 쭉 연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에너지 값을 다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연속적으로. 하지만 그죠? 이거를 계단으로 바꿔준다. 양자화 시켰다는 개념은 똑같은 높이에 예를 들면 이걸 계단으로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계단 잘 걸치면 사이에 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계단을? 살짝. 잘. 그래? 살짝 그 기울여서. 스무스하게. 야, 계단을 놓으면 얘가 어떻게 중간에 걸쳐서 있어? 좀 그림을 똑같이 그려봐요. 아니 그러면 그래 어쨌거나 이렇게 여기다 걸쳐 놓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래도 정해져 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특정한 값 말고는 얘는 에너지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지? 여기에 에너지를 가질 수 있던지 여기를 가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양자화의 개념은 이런 뜻이죠.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불연속적으로 바꿔준다. 응?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에너지를 여기만 가질 수 있는 거죠. 또는 여기만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양자 조건에 대한 이야기야. 양자화 조건. 연속적인 걸 불연속. 그러면은 연속적인 걸 불연속적으로 바꾸는 건 알겠는데 뭐를 바꿔야 돼 그럼? 에너지. 에너지. 무슨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자, 그래서 그 뭘 도대체 이 불연속적으로 만들 것이냐는 거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양자화시키는 거예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 값.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아까 같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전자가 여기 있었을 때 출발해가지고 얘가 궤도가 연속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붕괴됐죠. 원래 원자 사이즈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 다시 그릴까? 그림을. 원래 원자 사이즈가 이렇게 있었고 원자 핵에 대해서 전자가 시작해서 쭉 궤도가 축소되면서 이렇게 해서 붕괴됐잖아. 이건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연속적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전자가 아무 위치나 다 존재하면서 전자가 에너지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즉 빗면처럼 어느 위치든 원자 반지름을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반지름의 그 사이 값에 해당하는 포텐셜을 가질 수 없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계단처럼 불연속적으로 끊어져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핵은 이게 아니라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져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이 에너지 값은요 불연속적이 돼야 돼요. 불연속적. 맞지? 이게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죠. 에너지 준위.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에너지 준위. 자, 그래서 전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딱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위치 아니면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이. 양자화 조건의 뜻이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책을 좀 볼게요. 양자 조건 첫 번째 써 있지. 원자 속의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운동할 때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 즉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런 궤도의 존재를 하면 전자가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하다. 뭐 진정한 의미의 안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에너지는 방출하지 않는다. 전자기파는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궤도 존재하면은. 그치? 그렇게 되고요. 전자의 궤도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궤도. 이 안정하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원자가 우리 보통 화학에서 말하는 안정 상태는 바닥 상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바닥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안정이 좀 달라요. 얘는 느낌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뜻의 안정이야. 자, 그래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궤도를 양자수라고 나타내고요. 이는 불연속적이고 원자에게서부터 가까운 것으로 순서대로 n은 1, n은 2 이런 식으로 붙인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쓰시면은 여기 첫 번째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궤도를 우린 주양자수라고 하죠. 이걸 이제 주양자수라고 쓰지. 양자수라고 썼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였어? 다른 양자수들이 여러 개 생겼잖아. 그래서 뭐 궤도 양자수, 뭐 부양자수, 스핀 양자수 이런 말 붙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양자수란 말을 쓰고 n = 1이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궤도가 또 있죠. 두 번째 궤도는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얘는 n은 2. 그다음에 세 번째 궤도 이렇게 해가지고 n은 3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죠. 언제까지 진행하니? n이 그죠? 무한대까지 가요. 얘는 왜 무한대까지 가니? 무한대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 아까 우리 그 역제곱 법칙 기억나지? 그지? 자, 이 개념은 좀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봐봐.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자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그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값은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죠. 커지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자핵으로부터 당기는 이 인력을 뭐 하는 거야? 얘가 전자가 버티고 이겨내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따라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 E1보다는 여기에 있는 에너지 E2가 더 큰 에너지야. 크기는. 됐어? E2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값은 커진다. 근데 자 보시면은 얘가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아까 우리 이거 보세요. K R 제곱분의 Q1 Q2 있었지 이거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전기력 쿨롱의 법칙이었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시면은 원자핵이 분명히 플러스가 전자를 마이너스를 당길 것인데 그 작용하는 범위가 뭐야? 무한대지. 그럼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네. 에너지 상관하지 말고 일단 원자핵이 있는데 전자를 놨어 여기다.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죠. 그래? 또 더 먼 거리 놨어 여기다. 그래도 어때? 끌어당기죠. 그지? 자, 원자핵이 전자를 계속 끌어당기잖아. 그럼 자 봐라. 얘네들은 원자핵이 전기력을 작용해서 전자를 끌어당길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큰데 전기력은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니 혹시? 보존력 개념 기억나? 보존력은 뭘 만들 수 있어? 보존력은 전기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봐봐. 예전에 중력이 작용해서 포텐셜을 만들었지. 응? 중력이 작용하면 포텐셜 만들잖아. 만유인력이 작용해도 포텐셜 만들어. 기억 안 나니? 보존력? 혹시? 보존력 기억 안 나? 아니 보존력 종류 중에 중력도 있었고, 중력. 몇 단에서 나왔어? 1단원 역학적 에너지 할 때 진짜요? 중력, 만유인력, 보존력이 뭐예요? 탄성력, 보존력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를 상관없는 거? 보존시키는 힘이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어? 야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했잖아.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시키는 힘이니까. 그럼 이런 특징들은 이런 보존력의 특징은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보존시키니?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포텐셜을 증가시키지. 그런 식으로 보존시키잖아.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중력 배웠잖아.
우리 3월달에 나중에 시작하면 우리 이 탄성력 배울 거예요. 탄성력 나중에. 응? 그리고 지금 만유력과 전기력 너네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전기력이 바로 보존력이라고. 자 봐봐. 어떤 뜻이냐면은 야 중력이랑 비교해봐. 자 봐봐 여기다 어떤 물체를 딱 놨어요. 질량 m짜리 물체를 중력 작용하지. 놨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근데 여기다 이 높이 놨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잖아. 어떻게 움직이니? 떨어지지. 네. 포텐셜 에너지는 뭐하니?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죠. 그지? 네. 자 봐봐. 얘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감소할 포텐셜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맞지? 네.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얘는 이 높이 h가 생기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 포텐셜이 생겼고 중력이 작용하여 얘를 운동시켰죠. 즉 포텐셜이 있으니까 운동했던 거잖아. 그럼 얘랑 똑같잖아. 봐. 여기 플러스 원자핵이 있어요. 전자를 놨어. 어떻게 돼? 움직이죠. 네.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얘 여기다가 플러스 원자핵 여기 전자 놔봐. 어떻게 돼? 끌려가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해요. 포텐셜이 증가해 감소해? 에너지가 뭐예요? 거리 멀어질수록 커진다 했죠. 왜 커진다니? 이거는 포텐셜이 커진다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 얘가 원자핵이 당기는데 전자가 멀리 있으면 포텐셜이 큰 거야. 우리 중력이 여기서 당기는데 얘가 멀리 있을수록 포텐셜이 크잖아.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포텐셜이 큰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E1 쪽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E2가 되는 거야. 일종의. 그치? E2가 에너지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일단. 이해 가시지? 그 다음에 얘가 언제까지 가야지 그럼 멈춰있니? 즉 포텐셜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봐. 이 0이 되는 상황은 언제 만들어져? 우주 정도까지 가야 돼. 우주 가자 되게 멀리 가도 되게 멀리 가도 얘는 계속 끌어당기지. 왜냐면 얘는 역제곱 법칙이라서 작용하는 범위가 무한대야. 무한대까지 가야지 그럼 뭐야? 안 끌려가겠죠. 힘이 0이니까. 그지? 무한대 가면은 거리가 무한대가 되는 순간 이때 에너지 얼마다? 0이다. 아니, 저 정도로 개경이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치? 아니 얘기 봐봐. 아까 얘기했던 게 전기력의 특징이 뭐야? 무한대까지 힘이 작용해요. 그지? 그 무한대까지 힘이 작용하면 무한대까지 가야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더 이상 끌려가잖아. 그럼 여기서 무한대까지 왔더니 이 전자는 힘을 받지 않아.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 그럼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 기준점이 되죠. 기준점. 맞아요?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야. 따라서 무한대까지 가야지 에너지가 최대값을 가지고 그때는 에너지가 얼마야? 0이 된다는 뜻이죠. 됐어. 그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량자 수는 무한대까지 가요. 그리고 무한대까지 가야지 에너지가 0이 돼. 따라서 요 내부에 이 1이나 2나 3이나 이런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애들은 전부 다 에너지가 뭐야? 마이너스 에너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무한대가 0이니까 지금.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봐도 되는데 야, 사실상 지금 아까 우리 그래프 하나 그렸던 거 힘 기억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F, R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게 뭐야? 전기력에 대한 힘에 대한 그래프잖아. 지금 거리에 대한 그 감소 그래프를 얘기한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 힘 곱하기 거리죠. 힘 곱하기 거리가 뭐니? 힘 곱하기 거리요? 우리 뭐라고 했어? 힘 곱하기 거리. 1. 1이죠. 힘 곱하기 거리는 즉 이 밑넓이는요. 뭐가 되는 거야? W가 되고요. W는 곧 뭐야 같아야 돼?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거잖아. 그죠? 보존력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 붙이는 게 원래 맞는데 그냥 우리 생략하고 단순하게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봐도 상관없잖아. 중력 MGH 포텐셜 에너지. 그지? 봐. 밑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근데 밑넓이 못 구하죠.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F는 K에 R 제곱분의 Q1, Q2인데 얘에다가 거리를 곱해요. 그냥 힘 곱하기 거리지. 맞지? 힘이 일정하면은 이거 곱하면 뭐가 나와? 1의 양이 나오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거 구하시면 얼마가 나와? R분의 K Q1 R분의 K, Q1, Q2죠. 그리고 내가 에너지 전부 다 무슨 값까지 나왔어? 내부 값은. 마이너스가 된다했죠. 따라서 얘의 포텐셜이. 얘네들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요. 마이너스 K의 R분의 Q1, Q2가 돼요. 이렇게. 맞아? Q1, Q2니까 이거 그냥 두 개 딱 다 같이 한 번에 써주면 뭐라고 쓰면 되니? 2제곱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지? 네. 이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크기 구하는 식이야. 근데 힘 곱하기 거리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죠. 사실. 뭐 해야 돼? 적분하죠. 적분하세요. 해봐요. 적분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야 이걸 화팅을 할 정도야? FDR 하면 되잖아. 그냥 인테그랄 써가지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K 여기다 이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아래에 적분하시면은 음수 적분. 마이너스 네. K R Q1 Q2 나오잖아. 그렇죠. 적분. 그렇죠. 적분. 이게 끝이잖아. 적분. 더 해주세요. 네? 그걸 적분하는 거 아니야? 적분해야죠. 뭐하러 해 이거를? 더 해주세요. 에이. 아니 이게 결과물이잖아 이게. 아니죠. 적분 인테그럴 붙여야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인테그랄 붙여서 나온 결과물은 마이너스 빠져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인테그럴 계산을 해야죠. 아니 뭐하러 계산하냐고 아, 그거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여기다가 집에 가서 숙제로 해오세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다가 안 궁금해졌어요. R1 놓으시고요, R2 놓으시고 R1에서 R2까지 거리 넣으시고 갑자기 안 궁금해졌어요. 해오세요. 유도해오세요. 한번 값을 구해볼까? 어떻게 뭐 어떻게 아니면은 그거 할까 저기 이 수소 에너지 주위 찾아오는 거 해볼까?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에너지 차? 근데 그냥 빼고. 아니 분수 적분하면 되잖아 이거는 LN 넣고. 해봐요. 아니 뭐하러 하냐고. 궁금해요. 아니 야, 수학 병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거 그런 애들 있어요 꼭 미분적분 막 시작하는 애들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막 아닌가? 시작 아닌가? 얘는 아직 안 했죠. 아닌가? 전 저 끝났죠. 이제 하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내신 하죠 이제 내신. 이제 내신 들어.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이제 딱 그때 막 이미- 한창. 걸레 마냥 전화 돌리고 왔죠. 아 그래? 끝났죠. 미죠. 자 그래서 빨리 파트셔널지 구하는데 이게 파트셔널 내가 왜 설명하냐면은 이걸 우리가 실제로 교육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했어. 이거 마이너스 붙이는 거. 그렇죠. 무한대까지 가야 돼서 에너지가 0이 되고 내부 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다. 따라서 원자 내부에 가지는 에너지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돼. 됐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 이제 11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수소의 산소 스펙트럼에 에너지 나와 있잖아. 응? 거기에 E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쓰시면 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어디요? 113. 그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 마이너스 붙이는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원래 1312죠. 이거는 화학에서 쓰는 값이고 이제 얘는 13.6 계산한 값이죠. 이거 갖다 계산한 거야.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나온 그 유도 값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얘네들이 잘 봐라.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궤도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있는 궤도로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올라갈 거야 지금.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럼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여기서? 흡수해야 되죠. 흡수. 에너지 흡수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방출하죠.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거고요. 이때 그 진동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그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렇게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플랑크의 그죠 양자설이라는 개념이 있죠. 플랑크 양자설. 자 플랑크 양자설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플랑크가 이제 발견한 거죠 일종의 그 빛이 이제 빛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열 이제 이런 거 뭐 포함하는 같은 얘기죠.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빛과 이 열 같은 에너지들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방출되는 스펙트럼도 조사하고 파장도 조사하고 진동수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들은 그 에너지의 그 준위가 양자란 말이 뭐였어? 불연속적이다. 맞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때 그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내려. E는 HF라고 정의를 하죠. 이게 플랑크의 양자 관점에서 보는 에너지 정의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나 열 같은 에너지들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형태의 크기를 가질 것이고 옆에는 n이 붙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정수배로 가질 것이다. H라는 거는 플랑크 상수죠. 이거는 H는 플랑크 상수. 그래서 얘는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고 H는 플랑크 상수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라는 되게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외우지 않아도 되고 단순하게 뭐만 기억하시면 돼. 에너지는 빛이나 열 같은 이런 형태의 에너지들은 진동수에 뭐한다? 비례하더라 에너지가. 그럼 진동수 클수록 에너지가 크더라 이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빛이나 열은요 빛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은 이걸 플랑크 양자설을 1900년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거든. 1900년 전인가 바로 그때쯤에. 근데 보어 원자 모형 1911년 나왔죠. 13년인가? 러더퍼드가 11년이죠. 얘가 13년이에요. 1913년에 나와가지고 이 내용을 보어가 그대로 적용한 거야. 그래서 양자 조건을 첫 번째 썼던 이유는 이걸 이제 이 개념을 쓴 거죠. 그냥 빛 에너지는 양자가 되어 있구나.
근데 보호가 그걸 어떻게 적용한다고 여기다? 원자가 가지는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도 양자화되어 있구나. 네. 둘 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플랑크가 주장했던 건 뭐야? 빛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네. 라는 거였고 보호는 그걸 갖다 어떻게 썼어? 그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도 양자화되어 있네. 그냥 그렇게 썼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도 이 내용을 갖다 쓰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 역학이라고 불리는 그 양자 개념에 대한 첫 시초가 바로 플랑크 양자설이야. 양자역학은 뭐예요? 양자 개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자, 그러셔가지고 그 진동수의 특정한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질 것인데, 자 보세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이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는 거 맞는데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도 하고 방출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형태의 에너지는 뭐라 그래? 에너지의 형태는 빛 에너지였다는 거야. 빛 에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광자라고 불러요. 빛 입자라고 해서 광자. 그러니까 얘가 전자는 뭘 흡수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준위가? 뭘 흡수해서 높아져, 준위가? 에너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 뭘 방출하는 거야? 빛 에너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자들은요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때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또는 방출할 수 있는데 그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빛 에너지, 광자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광자 형태 에너지. 그 에너지 어떻게 정의하는데? HF로 쓸 수 있잖아. 따라서 전자가 흡수하는 예를 들어 얘가 n번째 궤도고 얘가 n번째 궤도라고 합시다. 궤도 번호가 n번째 궤도와 n번째 궤도로 따로 놔준다면은 이때 만약에 n-2n 즉 n번째에서 n번째 궤도 차이요. 궤도 차이.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 값의 차이를 절대값 씌우면 그냥 크기 나오죠, 단순하게. 그 크기를 우리는 HF로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M이 N보다 크다면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M이 M보다 커요? 그 에너지 방출하죠. 그지? 값은 뭐 절대값이니까. 만약에 두 번째 M보다 N이 더 크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무슨 형태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 빛 에너지다 라고 하시고 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F로 표시할 수 있더라. 따라서 2번에 해당하는 얘기죠. 이게 2번. 쟤는 뭐 수업을 거의 포기했죠. 이제 주지. 주지. 무념무상. 주지 써서 주지. 너가 이렇게 웃기니? 진동수 조건. 말로 해볼까? 원자 내의 전자는 원자 내에 준다. 궤도 전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궤도 전이가 뭐야? 궤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궤도 전이를 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이때 이렇게 진동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는 반드시 광자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 방출할 것이고 그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돼?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죠. 광자의 하나의 에너지는 HF로 정의가 가능하더라 라는 게 진동수 조건이죠. 가장분의 1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딱 정의를 한 다음에 이는 HF라고 정의가 된 다음에 이게 하나 더 있죠. 우리 파동은 빛이 파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파동의 진행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람다잖아. 그지? 진동수가 F죠. 파장은 람다죠. 이거 알고 있죠? 네. 진동수 곱하기 파장. 네. 그러면은 진동수는 람다분의 속력 V인데 이 파동을 우리가 빛의 경우로 바꿔서 생각해 준다면은 얘를 갖다 속력을 얼마로 쓰면 되는 거야? C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빛의 속력 C니까. 그럼 따라서 F는 람다분의 C고 이걸 다시 여기다 F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람다분의 HC가 하나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기억해놔야 될 사실이 이 에너지는요 진동수에 비례해요. 또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 파장에 반비례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지? 이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있잖아. 보어는 어디다 적용했냐면 이 진동수 조건을 그대로 수소에다가 딱 적용을 시켜봤더니 수소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고요. 1인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2인 상태에서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내용들을 수소에다 딱 적용시켜 봤더니 수소의 n번째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1이든 2든 3이든 4든 간에 그 n번째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우리 일렉트론 볼트 한번 나왔지. 전자 볼트라고 하는 단위. 그치? 그 다음에 n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식은 정리해 놓으시고 따라서 이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6.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궤도의 주양자 수가 첫 번째인 궤도에서 수소는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일단 이거는 칠판 지워야 되니까 좀 정리해 놓으세요. 아니 쓸데없는 양자역학 얘기를 하느라 시간을 써먹었어. 준이 너 때문이야 이게. 네가 막 계속 해주세요. 뭘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뭘 자꾸 해달. 아니 뭐가 궁금해서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아니 내가 봤을 땐 이거 지금 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널 깔려고. 아니 나보고 막 접근을 해보라 그러지 않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궁금해요. 아니 내가 설명한 얘기 들었어? 이해 가? 다시 설명해 봐요 제가. 네가 이해했다는 건 내가 대단하다는 얘기야. 그치? 와 진짜 대단해요 진짜. 이렇게 널 이해시켰어 내가? 네 양자 개념을? 잘 모르겠. 그냥 난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앤트맨 가서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양자역학. 아 그래요? 앤트맨이 똑똑해요. 토니 스타크가 똑똑해요. 엔트는 그냥 술. 앤트맨은 근데 원래 그 양자 물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 걔는. 그냥 원래 일반인이잖아. 앤트맨 나오는 그 할아버지 그 핌이라는 그 따까리 안 했어요 그냥. 걔는 뭐 원래 도둑이었죠. 그냥. 도둑인들 반갑대. 도둑이었잖아. 그잖아. 도둑이었죠 원래. 그 대가리를 갖고 소부분 인생을 살 뻔했다가. 자, 이것까지 이해 가시니까 여기까지 그 수소의 경우에는 이 n 쓰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의 n 제곱 쓰시고요. 이게 근데 단순하게는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수소만 가능하다. 수소만.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었죠. 문제점이었지. 수소는 설명이 완벽히 돼요. 하지만 수소 외적인 애들, 그러니까 헬륨반부터 전자가 2개 이상 되는 순간부터 전자끼리 어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안 맞죠. 이 계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내가 대충 얘기했던 그 수학적 개념들 있잖아. 그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계산을 한 결과야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수소의 원자 에너지 주위는 이런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응? 계산으로 알아냈어요. 이거 유도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충분히 이렇게 값이 나올 거라고 딱 계산이 됐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얘가 첫 번째 궤도죠. 얘가 두 번째 궤도죠. 얘가 세 번째 궤도야. 얘가 갈수록 간격 어떻게 되니? 간격이 점점 좁아지지. 왜 좁아지니? 좁아지는 이유는 뭐야? 제곱의 반비례죠. 그죠? 요 자체는 얘가 이제 무한대까지 가긴 하지만 무한대까지 가긴 하지만 갈수록 올라갈수록 에너지 커지는 것도 알겠죠 이것도. 에너지가 증가하는 값을 가진다는 것도 알겠고 그럼 얘가 궤도전이 하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여기 2에서 있던 애가 1로 떨어지면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2에서 3으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를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되지. 그런데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간격 차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요 우리가 계산된 값의 결과를 이용해서 1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주양자 수가 1일 때 에너지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는 뜻이야. 1일 때는. 그치? 그럼 2일 때는 얼마니?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3일 때는 얼마니? 9분의 13.6이니까 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고. 계산하면요, 대충. 응? 그래서 자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그 다른 색 어디냐? 2에서 1로 떨어지는 애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플랑크 양자설을 이용해서 HF 꼴로 계산할 수 있고요. 또는 얘를 갖다가 람다분의 HC라고 쓸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H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거 무시하고 HC도 상수니까 우리 진동수에 비례하거나 또는 파장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죠. 이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은 10.2 일렉트론 볼트예요. 맞지? 그지?
계산한 그 계산값에 의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0.2 차이가 나야 돼. 그럼 10.2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H 곱하기 F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야겠지. 그러면은 요 HF에 해당하는 H 빼버리고 F라는 진동수가 정해져 있겠죠. 또는 여기에 이 값에 해당하는 람다분의 HC가 정해져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 혹시 아니 연속 스펙트럼? 쭉 놓고요. 꽉 차는. 그죠?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의 연속적인 빛의 띠.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쭉 연속적으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치? 여기가 뭐야? 보라색. 바이올렛. 보라색. 퍼플. 보라. 여기서. 널 위한 맞춤 설명이야. 레드도 좀 어떻게. 레드. 되잖아. 어딜 봐. 레드라고 안 읽혀져? 이거 좀 문제 있다 이거. 레드라고 읽혀지잖아. 그래. 아니야? 이해가 좀 영어가 딸리네 얘네가. 퍼플이 보라 아니야? 바이올렛. 무식한 놈. 퍼플이 뭐야? 보라색. 뭐야? 바이올렛이 뭐야? 바이올렛. 몰라. 보라. 사람 이름 아니야? 퍼플은 보라. 보라. 바이올렛은 보통 퍼플 많이 쓰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바이올렛 좋대. 빛의 색깔을 얘기할 때는 바이올렛을 얘기하고 색의 색깔을 얘기할 때 퍼플을 얘기해 보통. 아니 어. 이거 보라색이죠. 네. 네. 이거 바깥쪽이 뭐야? 검은색. 검정. 어? 자외선. 빡센 거. X선. 감마선. UV라고 쓸게.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이거 바깥쪽은 뭐야? 울트라 레드. 아 UV가 울트라 바이올렛이었어요. 울트라 바이올렛. 존나 있어 보인 줄 알았는데 그냥 쌤 보였네요. 있어 보이잖아. 울트라바이올렛 센 보라. 어이 되게 별론데요. 아. 울트라바이올렛. UV 차단 그런 게 이런 짝짝. UV 블락이 이거잖아. 아 UV. 걔 촌스러워요. 자외선. 센 보라 차단. 와. 뭔 줄 알았어 그러면? 별로. IR은 뭐냐면 이거 저기 병원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써 있거든. IR 룸이라고 해 가지고. MRI로 뭐야 이거? MRI는 MRI 찍내고. 그러니까 뭐 IR 룸이라고 있어요. 적외선 치료실이야. 적외선. 얘가 적외선인데 얘는 인프라레드라 그래. 인프라레드, 울트라바이올렛 해 가지고 인프라 뜻이 뭐야? 인프라? 존만한. 울트라. 존나 세. 존나 센. 그지? 레드가 세, 보라색 있어. 보라색이 세. 와 울트라 바이올렛 진짜 충격. 얘는 에너지가 세 약해? 약한 의미죠. 얘는 에너지가 뭐야? 세요. 센 쪽이죠. 어원이 좀 멋있는 남자들. 멋있잖아, 울트라바이올렛. 자, 얘 빛이죠. 여기 우리 가시광선이라 부르고, 이거 연속 스펙트럼 모두 빛 얘기하는 거잖아. 빛이면은 에너지 E는 H, F로 표시할 수 있겠지. 얘도 H, F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F가 뭐 하는 거야? 크다는 얘기죠. 얘는 F가 작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장은, 얘가 파장은 길고, 여기 파장은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를 가시광선의 영역이라고 하시고, 이때의 이 에너지의 관계, 진동수 파장 관계는 그냥 암기해 놓으세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고. 내가 몇 번씩 뭐 통합과학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항상 내가 강조하는 수업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빨간색, 보라색을 다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어디가 진동수 크고 파장이 짧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그 이 연속 스펙트럼은 이 내부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 파장 범위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빨간색은 보통 700 나노미터 부근을 얘기하거든. 700 나노미터. 뭐지 수행 때 했었는데. 그리고 보라색은 400 나노미터 정도를 보통 얘기해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가시광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과학할 때. 우리가 지금 저 원자들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았잖아, 그치? 네.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왜 선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진동수 조건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이런 거죠. 자, 얘가 방출돼 2에서 1로 떨어지는 에너지 값이 방출되려면 무조건 에너지는 10.2가 나올 거야. 10.2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 진동수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죠? 그럼 그 진동수 값 환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진동수 값 대충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그러면은 여기도 우리가 파장과 진동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잘 봐라.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러니까 n이 2인 궤도에서 1인 궤도로 에너지가 내려올 때는 무조건 방출하고 그때 에너지는 10.2였고요. 그 10.2에 해당하는 진동수는 정해져 있다고. 응?
됐죠? 이걸 예를 들면은 EF21이라고 쓸게요. 2에서 1로 갔을 때 진동수. 됐어? 그러면은 만약에 3에서 2로 가면요 에너지가 얼마가 나올까? 대충? 1.9 정도. 이거 계산하면은 1.89죠. 맞아? 네. 뭐 아파? 1.89면은 얘 3에서 2 차이도 얼마 나와야 돼? 1.89에 해당하는 HF 나오겠죠? 그죠? 네. 람다분의 HC 나오겠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진동수를 F 3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어딘가에는 분명히 진동수가 표시가 될 거라고. 예를 들면 이쪽이 에너지 센 쪽이라고 할게요. 보라색 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빨간색 쪽이라고 할게. 근데 이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파장이 길다 쳤다. 파장이 긴 쪽이고 파장이 짧은 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파장이 됐어? 그러면은 얘가 나오고 만약에 얘가 나왔다고 칠게요. 저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어디에서 뭐가 나와야 되니? 자, 왼쪽에서. 지금 얘는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진동수는 뭐한 쪽이니? 큰 쪽이지. 그럼 에너지 큰 쪽이면 분명히 얘가 나올 거라고. 그지? 그럼 얘가 F21 중에 F1 중에 원일 거잖아. 무조건. 얘는 뭐겠어 그럼? F32가 되겠죠. 무슨 뜻이야? 2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엄청 커요. 맞지? 얘가 10.2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진동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특정 진동수만을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래 해서 얘를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잖아. 이제 과시환경은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서 내가 지금 아까 빨간색 버려 쓰다가 다시 지운 거거든. 방출선 스펙트럼은 뭐야? 그럼 얘가 높은 데에 있던 애들이 에너지를 낮은 데로 떨어질 때잖아. 근데 보니까 2에서 1과 에너지 차이를 잘 보시면은 10.2거든요. 그죠? 그러면 2에서 3까지는 1.89밖에 안 돼. 만약에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2까지 떨어지면 에너지 얼마야? 3.4방출이죠. 그래도 2에서 1보다는 안 되죠. 따라서 2에서 1은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즉 얘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를 갖다. 그럼 나머지 뭐라 불러? 얘네를 들뜬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얘 왜 주양자 수 1인 애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냐면은 2와 1의 에너지 차이가 너무나 차이 나니까. 어떻게 넘어갈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무한대에서 2로 가는 것보다 더 크죠, 에너지가. 그래서 얘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고 1에서 2로 넘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되게 큰 쪽에 표시하는 게 맞아요. 이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리 있어야 돼. 응? 얘랑 얘 차이는 간격 차이가 이렇게 가깝지 않을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이 스펙트럼을 또 몇 가지를 저 연습들을 좀 해볼게. 자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말로 쭉 써볼게요. 스펙트럼을 놓고 여기다가 자 예를 들면은 자 2에서 1이야. 그럼 2에서 2에서 1로 떨어진다 할게. 아니다. 빨간색 놓고요. 보라색 놓고 3에서 2. 3에서 2는 무조건 이쪽에 찍혀야 되겠죠. 맞아? 그럼 4에서 2. 3에서 2는 에너지가 큰 쪽이잖아 지금. 네. 2로만 떨어질 거야 지금 전부 다. 좀 더 왼쪽. 응? 조금 더. 다시. 좀 더 왼쪽. 미안 여기다 쓸게. 3에서 2.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그럼 4에서 2는 어디로 가야 돼? 조금 더 왼쪽이죠. 맞아? 네. 이 정도? 넓게 썼어 넓게. 그렇지? 그 다음에 5에서 2. 조금 더 왼쪽. 이 정도? 이건 돼? 네. F6이. 조금 더 왼쪽. 좀 더? 이거? 이 정도면 돼? 7이. 더. 잠깐. 됐어? 이게 왜 이렇게 찍힌지 알겠지?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놔야 될 사실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3에서 2의 4에서 2와 3에서 2의 에너지 갭 차이보다 4에서 2에서 5에서 2는 더 뭐 해야 돼? 좁아야 돼. 그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5에서 2는 6에서 2까지 더 좁아야 돼. 7이 더 좁아야 돼. 더 좁아야 돼. 그지? 이게 간격이 점점 좁아지니까 모든 애들이 우리가 스펙트럼을 조사해 봤더니 그 계산값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결과를 얻었죠. 1로 떨어지는 모든 애들, 2로 떨어지는 모든 애들, 그 다음에 3으로 떨어지는 모든 애들. 자, 이거 각각 주양자 수 얘가 1, 2, 3, 4가 되잖아. 맞니? 그 이제 여기 1로 떨어지는 모든 애들을 뭐라 불렀어? 이걸 우리 다 알죠? 자외선 라이먼 계열이라 불렀고, 여기는 뭐야? 가시광선 발머 계열로 불렀고, 여기를 적외선
파생 계열로 불렀잖아. 이거 화학에서 나온 얘기죠. 두 번째 껍질로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저희 눈에 보여요. 그쵸, 가시광선 보이죠. 2에서 3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보시면은 빨간색에서 보라색 사이에 그 띠가 나와. 그거 뭐였어? 그 우리 원소의 그 뭐라고 하지? 검출 분별할 때? 원소 검출할 때 구별할 때 원소 구별법 중에 하나가 불꽃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펙트럼 가지고 나오자. 근데 그게 보면은 빨간색에서 연속 스펙트럼 빨주로 파란불 사이에 선이 쭉쭉쭉 바뀌었잖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뭐야? 다 전부 다 그럼 가시광선 영역 2로 떨어진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발견자 이름 따가지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야? 2에서 이 계산해가지고 있잖아. 이걸 딱 계산해가지고 이 식을 맞춰서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강력이 나왔지.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대로 계산과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방출했던 그 스펙트럼을 찾아봤을 때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누구만? 수소. 수소만 가능했다는 거지. 응? 그래서 가지고 이제 114페이지 보시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이라고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 에너지준이 그 위에 보시면은 그 계열이 떨어지는 거 보면 나오잖아. 대충. 그지? 그래서 라이먼, 발머, 파시엔 계열 3개 나와 있고 다 방출 스펙트럼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방출 스펙트럼은 이게 배경이 색깔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얘가 이걸 흡수해서 나온 걸 방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지. 여기다가 자 이거 봐봐. 기체야 이게. 저온의 기체예요. 저온의 기체는 온도가 낮은 상태지. 여기다 뭘 주냐면은 빛을 줘요. 그냥 빛이죠. 일반 백색광, 햇빛 같은 거. 그럼 여기를 통과한 빛은 무슨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왜 흡수선이 나오니? 에너지 받았으니까. 그죠? 여기서 에너지 뭐 한 거야? 가져갔으니까. 얻어갔으니까 그 흡수선에 해당하는 선은 무슨 색깔로 나올까? 선은 아니지. 빛이 없는 애. 그걸 가져간 거잖아. 네. 검은색. 검정색 선이 나와야죠. 검정색 선이. 그지? 네네. 이게 흡수야. 그럼 얘는 자 저온의 기체는 그럼 두 번째 고온, 뭐로 바뀌었어? 고온으로 바뀌었죠. 고온은 뭘 방출해? 에너지. 아까와 똑같은 스펙트럼을 방출할 것인데 똑같은 위치의 선도 마찬가지 나오는데 다만 얘는 색깔이 나오는 선이죠. 색깔의 선이 나와야지. 왜 그래야 돼? 그것만큼 얘네들이 흡수해서 먹고 나중에 다시 방출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1에서 2로 갈 때 흡수, 2에서 1로 갈 때 방출. 이건데 에너지 간격차만큼 정확하게 흡수 방출한다. 그치? 더 큰 에너지 흡수 방출 안 하잖아. 맞죠? 예를 들면 여기서 1에서 2로 올라가는데 에너지 얼마 필요하냐면 10.2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11을 줘요.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죠. 정확하게 딱 이 10.2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진동수만 들어갔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갖다가. 개념은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우리 115페이지 1, 2, 3, 4번. 가볍게 풀죠. 가볍게 풀 수 있어요. 수만 법칙이 뭐예요?